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이랩솔입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그동안 매일 마이닝하고 주변 사람들 설득하면서 꾸준히 해온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GCB가 확정됐고 오픈 메인넷이 출시됐어요. 파이가 이제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 파이 가격이 얼마까지 갈까? 혹시 31415 달러, 그러니까 31만 4,159 달러라는 숫자 들어보셨나요? 오늘 이 숫자의 진실과 파이의 진짜 가치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파이의 미래 가격,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볼 수 있어요. 마치 여행 계획처럼 보수적, 중간, 공격적 플랜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낮은 시나리오입니다. 1달러에서 5달러 사이. 겨우 그 정도? 하실 수도 있지만 많은 신생 암호화폐가 1달러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수천만 사용자를 가진 파이라면 5달러만 되어도 이미 중상위권 시가총액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거래소 상장이 제한적이거나 실제 사용처가 천천히 늘어나거나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약세일 때 나타납니다. 동네 빵집에서 파이 결제가 되긴 하는데 그게 5년 후인 경우죠. 두 번째는 중간 시나리오 1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예측이고 초기 파이오니어들에게는 상당한 수익이 되죠. 이 시나리오의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은 주요 거래소 몇 곳의 상장. 이건 단순한 거래 창구가 아니라 신뢰성의 증명이에요. 아, 바이낸스도 인정한 코인이구나 하는 인식이 생기는 거죠. 둘째, 실제 사용 사례의 꾸준한 증가. 온라인 쇼핑몰 송금, 해외여행에서 파이 사용이 늘어나야 합니다. 실물 경제와 연결되는 지점들이 하나둘씩 생기면서 이거 진짜 쓸모있네 라는 인식이 퍼지는 거예요. 셋째,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파이는 수천만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들이 실제로 쓰기 시작하면 엄청난 네트워크 효과가 생깁니다. 카카오톡 생각해보세요. 처음엔 몇 명만 썼지만 어느 순간 티핑 포인트를 넘으면서 모두가 쓰게 됐죠. 파이도 그런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파이가 50달러 정도면 시가총액이 수천억 달러, 암호화폐 상위 10위 아닙니다. 리플이나 카르다노 같은 주요 프로젝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죠.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지만 파이가 실질적인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그 유명한 31415 달러입니다. 31만 4,159 달러요. 처음 들으면 설마 싶으시죠? 이 숫자는 수학적 계산에서 나왔어요. 파이의 최대 공급량, 전 세계 금융시장 규모, 파이가 글로벌 결제 시스템의 상당 부분을 장악한다는 가정. 만약 파이가 비자를 완전히 대체한다면 이라는 극단적 가정의 이론적 최대값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포인트. 이건 이론적 최대값일 뿐 현실적 목표 가격이 절대 아닙니다. 투자 판단에 이 숫자만 보면 위험해요.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려면 전 세계 모든 주요 거래소 상장, 수억 명의 일상적 사용, 주요 기업들의 채택, 정부와의 규제 협력, 암호화폐 시장의 폭발적 성장. 이 모든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솔직히 이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복권 당첨 확률에 가깝죠. 완전히 불가능하진 않지만 투자 결정은 훨씬 더 보수적이고 현실적인 예측으로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파이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들을 봅시다. 첫째, 거래소 유동성. 사고 팔 곳이 없으면 가격이 형성될 수 없어요. 주요 거래소 상장의 성공 여부가 단기 가격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동네 시장에서만 파는 것과 전국 백화점에서 파는 것의 차이죠. 둘째, 실제 사용 사례. 파이로 뭘 할 수 있느냐가 곧 가치입니다. 동네 치킨집에 파이 결제됩니다. 팻말이 붙는 날,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이로 결제하면 할인해 주는 날, 해외 송금을 파이로 바로 보낼 수 있는 날. 이런 실제 사용 사례들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가격이 진짜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셋째, 규제 환경. 파이가 각국 정부와 어떻게 협력하고 어떤 규제 안에 들어가느냐가 핵심이에요. 좋은 규제는 신뢰도를 높여서 기관 투자자들도 들어올 수 있게 하고, 나쁜 규제는 시장을 위축시킵니다. 넷째, 경쟁. 다른 암호화폐들, 스테이블 코인들, 전통 금융기관들도 다 디지털 결제 시장을 노리고 있어요. 비자나 마스터카드도 가만히 있지 않죠. 이 치열한 경쟁에서 파이가 얼마나 차별화된 가치를 보여주느냐가 관건입니다. 이제 파이를 기존 시스템과 비교해봅시다. 대표 주자는 비자카드죠.
비자는 현대 경제에 보이지 않는 배관이에요. 카드를 긁을 때마다 뒤에서 돈이 흐르는 복잡한 시스템. 고객에서 가게로 해외 송금까지 모든 상거래의 중심입니다. 비자는 1954년에 시작해서 60년 넘게 신뢰를 쌓았어요. 지금은 전 세계 200개 이상 국가에서 하루 수억 건의 거래를 처리합니다. 이게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와 인프라의 힘이죠. 파이는 완전히 다른 철학에서 출발했어요. 비자가 은행들의 협력으로 만든 중앙화 시스템이라면 파이는 개인들이 직접 구성하는 탈중앙화 시스템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블루투스 밑에서 위로의 근본적 차이죠. 왜 이게 중요할까요? 접근성 때문입니다. 비자 카드는 은행 계좌, 신용심사, 때로는 연회비가 필요해요. 전 세계 17억 명이 아직 은행 계좌가 없어서 비자 시스템에 접근조차 못합니다. 금융 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된 거죠. 파이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됩니다. 은행 계좌도 신용 점수도 신분증도 크게 필요 없어요. 앱을 다운로드하고 가입하면 바로 파이 네트워크의 일원이 되는 거죠. 이게 금융 포용성의 혁명입니다. 이제 수수료 얘기를 해봅시다. 이게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예요. 비자는 평균 1.5에서 3.5%의 수수료가 붙어요. 가게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죠. 10,000원짜리 치킨을 카드로 팔면 가게는 9,500원 정도만 받습니다. 300원에서 500원은 수수료로 빠져나가요. 하루에 100건 거래하면 한 달이면 엄청난 금액이 수수료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카드는 10,000원 이상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수수료는 비자, 은행, 카드사, 피지지사 등 여러 기관이 나눠 가집니다. 거래 한 번 할 때마다 여러 손을 거치면서 수수료가 쌓이는 거죠. 중간 매개자가 많을수록 비용도 높아집니다. 국제 송금은 더 심각해요. 외서 10%까지 떼입니다. 해외 근로자가 고향에 100만 원 보내면 90만 원만 도착해요. 10만 원은 수수료로 날아가고 시간도 이틀에서 일주일씩 걸립니다. 파이는 거래 수수료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네트워크 유지 최소 비용만 들어요. 중간에 은행도 카드사도 없으니까요. 친구한테 현금 직접 건네주는 것처럼 중간 수수료가 없는 거죠. 속도도 다릅니다. 비자는 승인이 빨라도 실제 입금은 2, 3일 걸려요. 가게 주인은 실제 돈을 며칠 기다려야 합니다. 파이는 확정에 몇 분 걸리지만 확정되면 진짜로 돈이 이동한 겁니다. 정산 기다리는 중 같은 단계가 없어요. 하지만 공정하게 양쪽을 다 봐야 합니다. 비자가 60년 넘게 살아남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 신뢰. 비자는 전 세계 어디서든 작동합니다. 파리든 도쿄든 뉴욕이든 비자 카드 하나면 됩니다. 가게 주인도 손님도 비자 당연히 되지 하고 받아들여요.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와 인프라죠. 파이는 아직 동네 편의점에서 그게 뭔데요? 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 신뢰를 쌓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보안. 비자는 AI로 사기를 실시간 탐지해요. 이상한 거래는 즉시 차단되고 환불도 가능합니다. 차지백 제도로 사기당하거나 물건 못 받으면 은행에 이의 제기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누군가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파이는 블록체인이라 거래가 되돌려질 수 없어요. 한 번 보내면 끝입니다. 잘못 보냈거나 사기당하면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탈중앙화의 트레이드 오프예요. 자유와 책임이 함께 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은행이 되는 건데 실수나 사기의 위험도 온전히 감수해야 해요. 셋째, 규제. 비자는 모든 나라의 금융 규제를 철저히 준수합니다. 자금 세탁 방지, 테러 자금 차단, 소비자 보호, 데이터 프라이버시 전부 따릅니다. 그래서 정부들이 신뢰하고 은행들이 이건 안전해 하고 보증하는 거죠. 파이는 아직 규제 프레임워크를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어요. 각국 정부 반응도 불확실합니다. 어떤 나라는 혁신이라며 환영하고 어떤 나라는 자국 통화를 위협한다며 금지할 수 있어요. 이 불확실성이 리스크입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파이와 비자가 꼭 적이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비자가 잘 작동하는 곳에서는 비자를 쓰면 됩니다. 서울 강남역 백화점에서 쇼핑할 때 굳이 파이를 쓸 이유는 없죠. 카드 긁으면 바로 되는데요. 하지만 비자가 도달하지 못하는 곳은요? 은행 계좌 없는 17억 명의 사람들. 이들은 비자는커녕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 자체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국제 송금 수수료로 매달 10%를 잃는 이주 노동자들. 100만 원 보내면 10만 원이 증발합니다. 1년이면 120만 원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높은 카드 수수료 때문에 손님을 잃는 작은 가게들도 있죠. 이런 곳에서 파이는 진짜 혁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은행 없이도, 신용 없이도, 높은 수수료 없이도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개발도상국에서 파이 채택률이 높은 이유가 이겁니다. 선진국은 기존 시스템도 잘 되는데, 지만 은행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곳에서는 드디어 우리도 글로벌 금융에 참여할 수 있구나 하는 거죠. 처음으로 국제 거래를 할 수 있고, 처음으로 저렴하게 송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금융 포용성의 진짜 의미입니다. 모두를 기존 시스템으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으로 모두를 연결하는 것. 스마트폰 하나면 나이지리아 농부가 한국 바이어와 직거래하고,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고향 가족에게 저렴하게 송금하고, 베트남 소상인이 전 세계 관광객의 결제를 받을 수 있는 세상. 그게 파이가 그리는 미래입니다. 파이와 비자는 서로 다른 시대를 대표합니다. 비자는 20세기 금융의 완성형이고, 파이는 21세기 금융의 실험입니다. 이 둘은 공존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메일과 우편이, 카드와 현금이 공존하듯이요. 이메일이 나왔다고 우편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파이와 비자도 그럴 겁니다. 서울 백화점에서는 비자가 편하고 베트남 시골에서는 파이가 나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선택권입니다. 상황에 맞게 최적의 수단을 고르는 것, 그게 진짜 자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파이 가격이 1달러든 50달러든 100달러든 심지어 31415달러든 사실 그건 부차적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단 하나. 파이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느냐입니다. 17억 명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송금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가? 작은 가게들이 저렴하게 결제를 받을 수 있게 만드는가? 이 질문들에 예스라고 답할 수 있을 때 가격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반대로 실제 사용이 늘지 않는다면 아무리 이론적으로 31415달러가 가능해도 의미 없습니다. 쓰이지 않는 기술은 가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건 가격이 아니라 채택률입니다. 얼마나 많은 가게가 파이를 받기 시작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거래하는지, 얼마나 많은 나라가 합법적으로 인정하는지, 이런 실질적인 지표들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창 꼭 확인하세요. 파이랩스 텔레그램 커뮤니티 링크가 있습니다. 최신 파이 소식과 독점 분석, 실시간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세요. 이미 수천 명의 파이오니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파이랩스였습니다.